미디어와 권력 사이에 생기는 일들을 긴 경험으로 가까이서 보신 분입니다. 저널리스트 장인수 기자를 모시게 돼서 기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장인수입니다. 네. 최초의 질문. 인간 이경혁은 좋은 사람입니까? 아, 저기 이경혁 그 편집장. 편집장입니까? 자주 나옵니까, 여기? 사입니다, 거의. 아, 그래요? 네. 저기 개인적으로 대학 다닐 때 아주 친했습니다. 아, 진짜요? 예, 아주 친했는데 네. 매우 훌륭한 친구죠. 예, 매우 훌륭한 친구인데 네, 아무튼 거기까지만 일단. 야, 착하고요. 네. 아무튼 뭐 저하고는 대학 때 붙어 살았죠. 네. 예. 이경혁 편집장이랑. 몇몇 우리 분석 데스크에 계신 분들의 의견과 달리 저는 장인수 기자의 저널리즘에 대해서 큰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순간은 아닙니다. 이런 답변은 의외입니다. 네. 착하다는 거에 이경혁 편집장을 통해서 장인수 기자 연락을 드렸습니다. 화를 안 내는데? 아, 진짜요? 예, 화를 잘 안 내요.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에 대해서든 상황에 대해서든. 진짜요? 이 참을성이나 이런 게 분노 조절이나 이런 게 굉장히 진짜요? 예. 성질 개판인데 지난주에도 부산에 가가지고 자기 시간 짧게 줬다고 강의 안 하고 왔어요. 이런 거 꼬발려도 되나? 대학 졸업하고는 그렇게 바뀌었는데 이거 대학 다닐 때라고 상상하기 힘든 사람이 캐릭터네요. 잘 바뀌어요. 예.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런 컨텐츠를 잘 안 다루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본인 운영하시는 저널리스트 채널에 오셔가지고 사과하는 분들 안 많습니까? 다시 보니 장인수가 옳았다. 뭐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말할 수 있게 기쁜데요. 뵌 김에 10년 뒤에 얼마 전에 장인수 기자님이 겪었던 일을 복귀하면 온 세상이 얼마나 이게 우스웠는지 떠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밝힐 수 없는 취재원에 대해서 하루에 100개씩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그 안에서 기자들은 무조건 자기 편향성을 둬야 되니까 편향성이 아예 없는 기사는 기사로서의 의미가 없죠. 그 편향성이 깊으냐 얕으냐의 차이만 있는 거지. 그런 기사들은 하루에 100개씩 쏟아져 나오는데 그걸 다 직접 지손으로 하고 있는 기자들이 장인수 기자 하나만 잡아서 뭐라고 했고 시민들은 취재 방식하고 업계 스타일을 모르니까 그냥 장인수 혼자만 저 잘못했나 보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기자들 기사 읽을 거예요? 그때 다른 모든 재래 언론 기자들도 취재원 안 밝히고 자기 하고 싶은 의견 집어넣습니다. 장난하나 지금. 저는 한 사람 따돌리려고 환장했구나라고 생각했었어요. 저도 사실 그 부분이 가장 뭐라고 그럴까?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는데 예를 들어서 평론가들이 저를 비판하는 거는 아무 불만이 실제로 없어요. 지금도 그 공소 취소 발언에 대해서 평론가들이 저를 비판하는 거 혹은 정치인들이 저를 비판하는 거 평론가 정치인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저 TV쇼에 나와서 얼마나 같은 얘기 많이 하는데 제가 아는 분한테 들었는데요 이러면서 그렇죠. 근데 기자들 언론사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거가 저한테 왜 취재원도 밝히지 못하면서 그런 식으로 방송을 하느냐라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얘기한 모든 기자, 모든 언론사들이 다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그분들은 청와대나 검찰을 정치부 있는 동안 내내 출입하면서 계속 그런 기사를 쓰던 본인들이에요. 저는 사실 진짜 억울하다고 그러면 그렇지만 그런 기사를 안 쓰거든요. 안 쓰는 게 제가 잘나서 안 쓴 게 아니라 제가 출입처를 잘 안 나갔어요. 출입처를 나가면 예를 들어서 통일부를 나간다 그러면 통일부 고위 관계자, 통일부 관계자 이렇게 기사를 쓸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있는데 정부 부처 출입 을 잘 안 하고 주로 스트레이트나 2580이나 이런 데서 맞아요. 이제 사회부 이런 데 있다 보니까 정부 고위 관계자 무슨 검찰 고위 관계자 인용하는 보도를 거의 안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공소 취소 때 어쩌다 한번 한 건데 그게 크게 이슈가 되면서 욕을 많이 먹었죠. 근데 이제 비판받을 부분은 그 취재원을 밝히지 못한 거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그럼 얘기한 정부 고위 관계자 그러니까 그 공소 취소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누구냐 이것도 안 밝히고 있는데 밝힐 겁니다. 이재명 정부가 무사히 임기를 마치면 우린 그러길 바랍니다. 무사히 임기를 마치면 제가 취재했던 내용 그때 다 하지 못했던 얘기 그리고 사실 의도가 있습니다. 어떤 의도에서 그런 식으로 취재한 내용을 얘기한 것인지 그리고 취재 소스는 무엇인지 제가 그렇게 얘기한 근거는 무엇인지를 때가 되면 다 밝힐 겁니다. 근데 지금으로서는 사실 밝힐까도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황당하게 저는 사실 그게 그렇게 크게 논란이 될 거라고 생각 못하고 발언을 한 건데 그게 사실이면 탄핵돼야죠.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국민의힘이
막 이걸 건수로 해서 제가 사실 그 방송을 했던 것도 그거거든요. 사실은 양쪽에 좀 경고를 주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잘못된 공소는 취소해야죠, 검찰이. 잘못된 공소를 스스로 인정하고 취소하는 정도까지 가면 우리가 이렇게 세게 검찰 개혁을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검찰은 그런 조직이 아니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제보나 어떤 그런 취재 소스 정보가 왔을 때 아니 검사들한테 잘못된 공소 취소하라고 얘기하는 게 뭐가 문제야? 사실은 이렇게 생각해서 별로 비중을 두지 않았었는데 법률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직권남용의 소지가 다분하대요. 그리고 제가 취재했던 거 잘 얘기를 안 했는데 사실은 검찰이 이걸 트리거로 삼아서 이 이재명 정부를 세게 뒤통수를 치기 위해 그러니까 엮는 거죠. 공소 취소 그러니까 그 직권남용으로 엮기 위해서 정부 쪽에서 검찰 쪽에 가는 공소 취소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시그널들, 얘기들 혹은 뭐 이런 것들을 다 증거 수집하고 있다라는 게 제가 받은 제보의 내용이었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예, 그런 차원에서 좀 사실은 야 검사 니들 딴 생각하지 마. 요 제가 얘기함으로써 그것도 주고 그렇죠. 네. 정부도 그런 얘기를 검찰 쪽에 전달할 때 좀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 검사들을 어떻게 믿고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렇죠. 요거를 정부 쪽에도 좀 이렇게 좀 얘기를 한다라고 나름대로는 선의를 갖고 방송을 한다라고 했고 네. 지금도 단언하지만 제가 했던 김어준 방송 했던 얘기는 다 팩트입니다. 시장의 자신 반응은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우리는 다만 시장의 반응을 예측할 수 없을 따름이니까. 예, 근데 그렇게까지 논란이 될 줄 몰랐고, 근데 이제 제가 좀 뭐 미숙한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전달하는 데 있어서. 뭐 이건 이제 뭐 다루려던 이슈는 아닌데 신임 한찬식 민정수석 예. 노무현 대통령 수사했던 사람이고 윤석열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 하마평에도 오르던 사람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알려지지 않은 취재원으로부터의 평가를 재래 언론 기자들이 요 며칠 사이에 썼어요. 네. 봤더니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한 사람이다. 일 시키면 잘할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써놓은 거예요. 그 같은 기자들이 과거에 같이 한찬식 검사와 수사를 했던 주진우 검사에 대해서 쓴 평을 옛날 기사를 봤거든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한 사람이다. 정치는 모르는 사람이다래요. 그게 지금 주진우 의원이거든요. 그 기자들이야말로 취재원을 동원해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했는데 주진우 의원을 보면 지금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장윤수 기자님 입장에서 화났던 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매일같이 하고 있다 기자들은. 일단 기자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기자들을 출입처에 내보낸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기자들이 하는 일이 권력 그리고 정부, 행정부가 워낙 큰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네. 견제하고 감시하라는 게 1차적인 거고요. 그렇죠. 뭐 가끔 또 잘하는 게 있으면 칭찬도 해야겠죠. 하지만 잘못되지 않게 지켜보라는 건데 이상하게 뭐 다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기자들은 검사들에 대해서만큼은 견제? 이 마음이 처음부터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검찰이랑 한 팀이다라는 생각이 검찰 출입할 때부터 그냥 뿌리 깊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책 잡히지 않을 만큼만 한다거나 깔 걸 안 깐다 정도까지는 있는데 어쩜 이렇게 열심히 협조를 하는 사람들이 되나.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한찬식 이번에 새로 임명이 된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왜 그렇게 예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PD님께서 주진우랑 매우 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주진우. 그러니까 그 한찬식이 제일 아끼는 후배 검사가 주진우라는 얘기가 있어서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청와대 정보가 국민의힘 쪽으로 실시간으로 새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까지 이제 해야 됩니다. 인사가 난 것만 보면. 왜냐면 한창식이 그러니까 비공개적인 그런 석상에서 주진우를 워낙 좋아했고 많이 챙겼고 이런 것들이 워낙 뭐 그 판에서는 유명한 얘기라 믿을 수 있나? 뭐 이재명 대통령이 뭐 나름 생각이 있겠지만 문재인 정부의 비화에서도 흔히 들을 수 있던 얘기였습니다. 내부의 검찰 출신 인사들은 결국 보수 정당과의 실타래 종이컵 전화기가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검사는 검사 편입니다. 검사는 검찰 편입니다. 민주당 편도 아니고요, 국민의힘 편도 아니고요. 이거 제가 이제 이게 참 얘기가 나왔으니까
웬만하면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이지 않으려고 하는데 네. 좀 걱정이 되는 마음에서 그냥 말씀을 드리면 이전 민정수석이 봉욱이었잖아요. 네. 한창식입니다. 봉욱. 네. 둘 다 제가 봤을 때 엄청난 그 검찰주의자들이에요. 이제 봉욱 관련 취재했던 거 에피소드를 한번 말씀드리면 좋습니다. 이게 이제 검사들이 어떻게 검찰주의자냐 이거를 제가 좀 피부로 느끼실 수 있게 말씀드릴게요. 봉욱 같은 경우면 괜찮잖아요, 이미지가. 나쁘지는 않잖아요. 청와대 유튜브에도 엄청 멋있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쓰였고. 대검 차장까지 네. 이렇게 승진을 했던 사람이고 그렇게 어떤 막 보수 정권에만 충성하는 어떤 똘끼 충만한 그러니까 완전 친윤 핵심 라인 같은 이미지는 없고 검찰 내에서는 저만 하면 점잖지 않나라는 평가를 받는 분이고 저도 뭐 그 평가를 부정하고 싶진 않습니다. 근데 검사는 검찰 편이고 결국은 검찰주의자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2007년에 주가 조작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뉴월코프 주가 조작이라는 사건입니다. 네. 이게 떠들썩하게 당시에는 보도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 다 까먹었지만 왜 떠들썩하게 보도가 되느냐? 여기 MB 측근이 연루가 됐고요. 전 국무총리 아들이 연루가 됐고요. 네. 재벌가 4세가 연루됩니다. 두산가인데. 그러니까 이게 뭐 정권의 뭐 핵심 라인, 전 총리 아들, 재벌 이런 사람들이 연루가 돼서 한 팀을 이뤄서 주가 조작을 했다라고 하니까 언론에서는 연일 떠들썩하게 보도가 됐는데 검찰이 짝 칼을 빼들고 수사를 해서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황당하게 27살짜리 조모 씨가 그 모든 걸 다 했다라는 거예요. 조모 씨는 직업이 뭔데요? 27살짜리. 네. 공교롭게도 디스코 나이트 클럽이라고 그러나요? 네. 이런 데서 이제 웨이터? 서빙하고 웨이터하고 예. BMW 외판원하고 이러던 그게 경력의 전부인데 네. 그 뉴월코프 주가 조작의 수법은 뭐냐면 국내 한 업체가 아랍에미리트의 원유를 정제하는 원유를 다 정제하고 나면 슬러지가 남는데 슬러지에서 쓸만한 에너지를 다시 뽑아내는 그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GGOTC인가 뭐 그 업체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 진출을 한다. 이거 인수를 해서 원유 정제 사업에 진출을 한다. 국내 뉴월코프라는 회사가. 그러니까 주가가 뛸 수밖에 없죠. 짠하고 발표하고 두산 4세가 거기 경영진으로 들어가고. 네. 예. 그러는데 사실 그걸 인수한 게 아니라 자금을 만들어서 홍콩으로 보내서 홍콩에서 자금 세탁을 해서 외국계 펀드로 만들어서 그 돈을 갖고 다시 뉴월코프 주식을 삽니다. 네. 당시로서는 최첨단 기법들이 다 동원된 거죠. 예. 외국의 그 중동의 원유 정제 사업, 그러니까 재벌가 투입되고 돈을 외국으로 보내는데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만들어서 다시 홍콩계 펀드로 해갖고 다시 국내 회사를 사고 이러니 주가가 뛸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다 이제 사기극이었는데 이거를 27살짜리 BMW 차 팔던 외판원이 혼자 했다라는 게 주도했다. 네. 근데 그 사람이 주범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검사장도 있었고 두산가 둘째 아들도 있었고 의리의리한 사람이 많았는데 주범은 얘다. 예, 주범인데 27살짜리잖아요. 1심에서 징역 5년밖에 안 나옵니다. 주범인데. 그리고 기소를 하는데 실형은 3명밖에 안 나와요. 대기업 일가를 끌어들인 주가 조작 사건인데. 근데 3명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최고로 많이 받은 게 5년. 그래서 2심에서 징역이 6년으로 1년 올라가는데 황당한 게 이 사람을 검사들이 풀어줍니다. 다 살지도 않고. 네, 중간에 그냥 멀전 살지도 않은데 수사받고 한 1, 2년 지나서 외조모상,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이유로 그게 귀휴인가? 네. 형집행정지 비슷한데 귀휴. 그러니까 내가 형을 살고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장례식은 참석하라고 며칠 이렇게 보내주는 게 있어요. 3박 4일 예. 네. 귀휴로 풀어주고 그 길로 도망가서 10년 동안 안 잡힙니다. 자, 근데 보세요. 이걸 풀어준 사람이 누구냐? 부장검사가 수사검사의 부장검사가 당시 유상범이었습니다. 유상범. 그러니까 요걸 말씀드려야 되는데 뉴월코프 주가 조작에 누가 관련이 있느냐? 그 당시에 얘기가 나왔던 게 한동훈의 장인 진영구입니다. 네. 진영구. 네. 진영구가 뉴월코프가 만든 페이퍼 컴퍼니의 다 감사나 이사로 이름을 올려요. 진영구가. 은퇴 뒤에도 뭘 많이 하셨군요. 예. 그러니까 주가 조작범들이랑 친하게 지내면서 주가 조작범들이 만든 페이퍼 컴퍼니의 감사나 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뉴월코프에서 이 페이퍼 컴퍼니로 돈이 수십억이 빠져나갑니다. 근데 검찰이
이 부분을 수사를 안 해요. 이게 핵심이잖아요. 네. 이 주가 조작해서 번 돈을 누가 슈킹했느냐. 이걸 수사를 안 하는데 거기 진영구 이름이 계속 나오는데. 이건 지금 다 자. 검증된 보도로 남아있는 얘기들입니다. 예, 이건 제가 MBC에서도 취재해서 보도했던 건데. 스트레이트에서도 보도됐던 자, 겁니다. 이게 왜 검찰주의자냐. 유상범이 그런 식으로 풀어줍니다. 검찰은 진영구 쪽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이 수사팀장이 누구냐. 봉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얽혀 있어요. 검사들은. 네.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런 것들을 속속들이 다 들여다보지 못하는데 어떤 구체적인 사건을 싹 들여다보면 검사들이 인발부돼 있고 검찰 수사가 딱 정확하게 그 지점에서 멈춥니다. 이런 사건들이 되게 많아요. 아까 주진우 의원과 이제 긴밀하게 이제 계속 소통을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유상범 의원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수사팀장 봉욱. 그래갖고 징역 5년밖에 안 받았어. 수사팀장 봉욱. 그 사람을 귀휴로 외조모상 돌아가셨다는 그런 황당한 이유로 풀어준 그 당시 수사검사의 부장검사 유상범. 주가 조작 그 수사 대상이었죠. 주가 조작하는 일당들이 만든 페이퍼 컴퍼니의 이사나 감사로 이름을 올렸던 진영구. 그러니까 패밀리라는 게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착각을 하는 게 우리가 발탁을 해서 쓰면은 우리 편이겠지? 아닙니다. 검사들은 이미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사건에서 아주 구체적인 이권을 갖고 서로의 생사 여탈권을 갖고 도와주고 끌어주고 묻어주는 걸로 연루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검사를 함부로 민정라인이나 법무부 장관이나 이런 데 쓰면 안 된다라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계속 얘기하고 일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검사들이 얼마나 끈끈하게 이렇게 매여 있는지. 네. 근데 이번에 좀 한찬식 민정수석 앉힌 거는 좀 그런 측면에서 좀 걱정이 크죠. 이건 또 검찰을 개혁해야 되는데 검찰 개혁보다는 검찰의 기득권을 옹호하는 쪽으로 또 청와대의 어떤 그런 스탠스가 우클릭하는 거 아닐까라는 이제 걱정이 있는 거죠.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을 일단은 믿지만, 예. 그죠. 아니 뭐 저도 뭐 이 방송을 통해서 하고 싶은 걸 얼마나 다하게 두어야 되느냐도 되게 많이 얘기했고, 취임 초부터 포용과 통합을 이야기를 했으니까 어느 정도까지 강요의 자리 우클릭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실제로 아까 봉욱 말씀해 주셨듯이 검찰 출신 인사 많이 등용했고 그중에 윤석열도 있었고 근데 결국 그들은 말씀해 주신 대로 그냥 검찰 편에 지나지 않았고 맞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가면 지금 댓글 작업 들어와서 민주당의 내분 한참 있는 것처럼 지금 그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역사에서 봐서 알듯이 민주당은 자기 당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면 한나라당보다 훨씬 심하게 버리거든요. 그때 이재명 대통령을 때리는 도구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지우는 데 쓰는 도구랑 정확히 똑같은 도구를 쓸 거라고 예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무슨 말씀을 드렸냐? 저는 문조털레유라는 단어의 기적을 반나절에 이루어지는 걸 봤거든요. 그걸. 그 방식으로 명조털레유를 만드는데도 반나절도 안 걸릴 겁니다. 예. 저는 그럼 그때 가면 대통령 지키려고 뛰어들어야 될 겁니다. 아마. 그 말씀을 왜 드렸냐. 지난주에 일베 문화가 민주당의 주류가 됐다는 말씀을 하시고 쇼츠로 엄청 돌았습니다. 예, 그렇게 또 쇼츠가 돌 줄 몰랐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걸로 장인수 죽일 놈은 별로 안 났어요. 아니 뭐 욕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그런 발언은 좀 자제할까 하는데. 예. 왜냐하면 저는 그 점이 눈에 띄었거든요. 늘 있던 계파 갈등 수준이 아니라 일베가 보여주던 전략 전술을 쓰는 계파가 나타났다는 거 아니냐라고 보시는 그렇죠. 건지.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문재인 골수 지지자들이라고 해야 될지 이걸 뭐 지지자라고 해야 될지 어떤 하나의 그 세력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도 잘 모릅니다. 아무튼 문고로소리나 문파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네. 이재명 현 대통령에 대해서 엄청난 공격을 해댔죠. 네. 인신공격성에. 그 당시와 다른 건 뭐냐면 그 당시 민주당은 그런 사람들과 그래도 나름대로 선을 그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어떤 움직임이 민주당의 주류의 흐름이 되지는 못했어요. 맞아요. 예. 근데 지금은 그게 좀 다르지 않느냐. 대표적인 게 어떻게 이현주 의원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안 나올 수가 있죠?
민주당이 건전하다면 네. 아니 대통령은 스타벅스의 땡크데이에 대해서 저렇게 강하게 질책을 하는데 그렇죠. 그 일베들의 역사관을 리박스쿨에서 예, 우리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네. 어떤 공작 세력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일베들의 어떤 그런 진짜 무슨 그 뭐라고 해야 돼요? 뭐 이렇게 진짜 뭐 산실 같은 대통령은 이런... 수요 집회하는 시민들에게 소녀상을 돌려줬단 말이에요. 보호해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분을 출당시켜야 된다는 논쟁은 전혀 없습니다. 아유, 이제는 뭐 민주당 보면서 출당까지도 아니고요.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지적이라도 좀 이현주 의원 저렇게 과거에 얘기했던 건 좀 문제가 아니냐. 지금에 와서라도 좀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뭐 상처받았던 뭐 어떤 뭐 5.18 관련 뭐 유족들이나 뭐 세월호 관련 뭐 유족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좀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건전한 목소리조차도 민주당 내에 없다는 거는 민주당 의원들이 그런 앞에 말씀드린 어떤 저는 그냥 작전 세력이라고 보는데 그런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미 주류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누구의 의지인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상당히 높은 사람 그러니까 국회의원 공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의 의지가 거기에 반영된 것이다 라고 본인들이 느끼니까 그거를 비판을 못하지 아니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그런 문조 어쩌고저쩌고 하는 멸칭 사용하는 거 네. 우리 민주당은 그런 멸칭 사용하지 맙시다. 최소한 이런 얘기들이라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네. 그런 얘기조차도 안 해요. 최근에 나오더라고요. 오로지 그냥 드디어. 네. 조국 비판하고 문재인 비판하고 문조털 그 멸칭에 맞춰서 괴를 같이 하는 움직임들은 계속 있습니다. 어떻게 조국이랑 이분이 이게 뭐 선거연대라고 합당을 하느냐. 하란 얘기가 아니라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돼요. 네, 안 해도 됩니다. 다만 그 흐름에 대해서는 그렇다라고 하면 비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현주, 김용남의 어떤 과거의 행적들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려고 하고, 네. 예, 민주당 정체성을 좀 지키려고 하고 그런 작전 세력들 또 일베와 비슷한 느낌의 이쪽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김용남 의원이 뭐라고 김용남 의원 앞에서 다수의 민주당 사람들이 세월호도 잊어버리고 이태원도 잊어버립니까?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 네. 궁금증을 저는 좀 확대해봤거든요. 이현주 의원은 민주진영 수준이 아니라 헌정사에 있으면 안 될 짓을 했다고 보여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랬는데 그럼 뭐 이제 범여권이라고 불리는 진보정당, 정의당 말고 범여권으로 불리는 진보정당 도 얘기를 안 하고 재래 언론도 얘기를 별로 안 합니다. 꼭 뉴스타파가 지적하죠? 그럼 재래 언론이 완전히 입을 다물어버리는 습관이 있긴 있지만 뉴스타파 말고 재래 언론이 아무도 이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슈화가 안 되게 도움을 준 것과 다름없어 보였어요. 그것도 좀 이상한 저도 참 잘 이해가 안 되는 흐름인데 기성 매체들은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굉장히 비판적이었습니다. 뭘 해도 팹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적이었고 문재인 대통령에서도 굉장히 비판적이거나 비판적이려고 노력을 했어요.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을 했는데 흔히 말하는 그 멸칭, 문조털레유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게 이전과는 굉장히 다른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됩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조국이 어떤 사람이고 뭘 했는지를 완전히 덮어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민주당과 재래 언론의 주적이 지금 조국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합니다. 좀 흐름이.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문재인의 정책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거나 마음에 안 든다라는 거를 뭐 한경호, 한겨레, 경향, 오마이든 이런 데가 굉장히 지적하고 뭐 좀 심하게는 두드려 패기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 그런 흐름이 보입니까? 문재인 때 그러니까 한경호가 노면을 끌고 와서 이 친노들이 문재인 정부에 섞여 들어와서 이 문제다. 여기가 문제다라고 하면서 친노의 핵심 인사들을 두드려 팼나요?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DJ의 인사들이 문제다라고 하면서 노무현 정권 초반에 DJ 정권의 인사들을 두드려 팼습니까? 전혀 한 번도 보지 못한 현상입니다. 기자들한테 이전 정권은 죽은 정권이에요. 네. 문파의 부활 얘기하는데 그 기자들 다 아닌 거 압니다. 설사 뭐 그럴 가능성이 전 높지 않다고 보는데 놀라워요. 아닌 거 알면서. 조국이 집권한다라고 해도 그거는 문파의 부활이 아니라 조국으로 다시 헤쳐모여 하는 겁니다. 네. 문재인 사람들도 있겠죠. 그죠? 게다가 누가 됐든 김민석이 되더라도 그거는 이재명의 연장선상이 아니라
김민석을 중심으로 헤쳐모여 하는 겁니다. 그렇죠. 김민석 정권이에요. 네. 이거는 지극히 상식인데 지금 갑자기 이재명 정부에서 그런 흐름이 없는데 문파의 어떤 그런 부활을 우리가 막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런 멸칭을 사용하면서 나오고 민주당도 그렇고 주류 언론이 거기에 동조를 하고 합심을 해서 어떤 흐름들을 만들어낸다는 게 도대체 이거 뭐냐. 저는 하나라고 봅니다. 딱 하나. 정답은. 각자가 이기적 욕망에 충실한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한 자리 발 수 있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돈 버는구나. 실제로 자리를 받고 있잖아요. 그 단어를 많이 쓰시던 분들이. 그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 전법을 간파하신 거예요. 이명박의 국정원 작업 이전에는 조선일보가 원시적으로 그런 스킬을 썼거든요. 어떤 싫어할 만한 단어들의 목록을 스스로 열심히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걸 싫어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표제 만들기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386이라는 단어를 청년을 부르는 좋은 말로 쓰려고 처음에 시도했던 게 조선일보였는데 그게 영 안 되고 젊은 사람들이 자꾸 민주당만 찍으니까 386이라는 말을 정치적으로 아주 못된 사람들이 일컫는 말로 뜻을 바꿔요. 그래서 기분 나쁜 사람이 있을 때 386이라고 찍어요. 기분 나쁜 사람이 있을 때 민주노총을 민주노총이라고 안 부르고 민노총이라고 찍어요. 이런 단어들을 더 씌우기를 하면서 일단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작업을 했는데 그게 맞습니다. 그 국정원의 일베 친구들이 쭉 들어간 다음부터는 다양하게 넓어져요. 어떤 맞습니다. 단어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그 단어를 퍼뜨리기만 하면 뜻을 모르는 사람들도 일단 싫어하고 보게 만드는 그 스킬. 그거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다. 민주당에서. 그렇죠. 정확하죠. 그게 계속 아주 옛날부터 과거에 아주 원천은 그거죠. 반공. 예, 우리 이제 네. 제가 요새 단어가 좀 생각이 안 나서 아무튼 레드 컴플렉스? 네, 레드 컴플렉스를 자극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그거의 발전인 게 예를 들면 한총련. 낙인 찍는 거죠. 그렇죠. 너 한총련이야? 너 전대협 출신이야? 한총련. 전교조. 뭐 교사 뭐 문제 나면 너 전교조. 그냥 그 단어의 어떤 그 혐오의 이미지를 더 씌운 다음에 그냥 그 단어만 갖다 붙이면 낙인 찍는 거죠. 계속 그런 흐름들이 있어 왔습니다. 예. 근데 지금 그게 발전해서 민주당 내에서 민주당 지지자들끼리 그러고 있는 게 얘들아 문조 털래요 어때? 기분 나쁘고 좋네요. 예. 저도 문조 털래요로 낙인이 찍혀 있는데 좀 제 경우에 보면 잘 안 맞습니다. 제 경우에 보면 잘 안 맞는 게 저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동형 TV를 주로 봤고요.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전까지 이재명 정부 집권 초반까지 이렇게 되기 전까지 김용민 목사가 하는 방송에 자주는 아니지만 부르면 꼭 나갔고요. 예. 네, 부르면 꼭 나갔습니다. 네. 네, 김호준 방송보다 많이 나가지 않았나? 그렇지는 않을 텐데 아무튼 가리지 않고 거기도 잘 나갔고요. 그리고 보통 제가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방송이 보면 굉장히 많은 비판들을 해왔어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근데 이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게 막 후벼 파듯이 하진 않는데 그래도 지적을 할 거는 꾸준히 해왔습니다. 이런 거는 왜냐하면 저는 제가 핵심 가치가 검찰개혁, 언론개혁인데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잘하는 사람이 제 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어찌됐건 검찰개혁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고 전 실패했다고 봅니다. 성과가 없진 않았으나 언론개혁은 시작도 못했고 이런 점에서 굉장히 비판적이었거든요. 그렇죠. 최근 한 달 전까지 공소취소 발언할 때도 마찬가지고 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적이 없습니다. 거의 찬양을 했죠. 그러셨더라고요. 네. 근데 문조털레입니다. 하나 삐끗하니까. 공소취소 발언 하나 삐끗하는 순간 문조털레우로 낙인 찍혀서 지금까지는 그냥 아주 문조털레우의 무슨 요새는 거의 무슨 선봉장 같은 이게 하바리 유튜버들 중에 선봉장인 느낌? 미디어를 보고 있으면 장유 기자님도 그렇고 최경영 기자님도 그렇고 뭐 변상우 대기자님도 마찬가지고 재래 언론에서 훈련받은 분들은 당의정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겉에가 달콤한 포장을 하는 걸 배격하면서 배우신 분들입니다. 우리처럼 이제 뉴미디어에서 시작한 사람들은 그거 잘하는 법부터 배웁니다. 왜냐하면 어떤 한 편에 서서 대중적인 듣기를 통해서 어떤 정권에 실제적으로 도움을 준다는 생각을 하고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니까 재래 언론인들하고 뭐랄까요 해야 하는 사명이 좀 다르죠. 그래서 나쁜 말을 많이 하실 수밖에 없는 스타일을 가지고 계세요.
네, 그래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나쁜 말 하신 적이 이제까지 한 번도 없다가 거의 안 했고요. 예. 이 발언하면 좀 약간 이제는 좀 나쁘끄러워서 안 하려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세정 정조 이재명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우와. 그래서 그 이재명 대통령의 골수 지지자들로부터 사실 제가 많이 지지를 받고 그건 뭐 박수를 오소리 받던. 취급을 받아도 시원치 않은. 아 그러니까요. 그런 정도로 왜냐하면 저는 실제로 지금도 그런데 네.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 네. 실용 노선을 오히려 높게 평가하는 음.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고 민생을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 이걸 하지 않으면 아무리 뭐 다른 것들을 잘해도 성공하기가 힘들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고 그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노선이나 실용주의. 사람을 쓸 때도 이제 어떤 그런 우리 편 안 가리고 좀 폭넓게 쓰는 듯한 이런 거를 굉장히 좀 높게 평가해서 그랬는데 네. 최근의 흐름은 이걸 실용 노선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이해운 이게 형용 모순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형용 모순이 이해운 어제까지 윤어겐이었는데 이재명 정부는 헌법 준수 TF 내란에 부역하거나 동조했던 공무원들 색출해서 처벌할 거야라고 하는 헌법 준수 TF를 하겠다라고 하고 그걸 발동했는데 윤어겐 정치인을 데려다 핵심 장관을 준다? 네. 그러면 그 공무원들이 그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 우리 같은 하바리들은 우리 같은 힘없는 사람들은 처벌받고 저 위에서 고공 플레이 하는 사람들은 그냥 뭐 자기들끼리 해서 장관 안 치고 그러니까 최소한 요런 정도는 네. 이재명 대통령이 가르마를 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거까지도 좀 모호해져서 요거는 좀 이재명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지점이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시간이 훅 갔습니다. 장윤수 기자가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현 시점에서 재래 언론과 권력의 관계와 그 식생에 대해서 재래 언론의 시각과 지향성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서 모셨습니다. 네. 네, 시간이 허락해 주신다면 또 뵙고 싶습니다. 예. 네. 오늘은 벌써 시간이 다 가는 건가요? 예. 30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금방 갔네요. 무슨 얘기할까 했는데. 네, 다음번에 또 제가 이경혁 작가에 대해서 물어보면 신랄한 평을 부탁드리면서. 제가 에피소드를 몇 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까먹었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널리스트 장인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